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이 일본 기업을 죽이고 있다. 2. 제2차 천안문 대학 살해 시작. 상하이 봉쇄로 한국자동차 업계가 곧 몰락할 것이라고 떠들던 일본 언론들이 최근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난 역대 급반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한국을 보며 비웃었던 일들이 오히려 도요타나 혼다 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같이 맞장구 치며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인들까지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한국과 일본 차의 운명이 크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하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어나자 예고도 없이 아파트 출입구를 철조망으로 봉쇄했으며 썩은 고기와 채소가 들어있는 식량을 배급해 분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가축처럼 가두기 위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쳤느냐며 항의했고 섬난 시민들이지 앞 울타리를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해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공안들은 외출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남성을 붙잡고 머리를 강제로 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상하이와 연결되는 다리를 굴착기를 동원해 끊어놓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베이징 또한 일부가 봉쇄되자 중국 주식과 위안화 가치마저 급락하고 있습니다. 25일 상하이 증시가 5~6% 이상 미끄러지며 폭락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해당 지수가 3,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수출입의 관문입니다.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 TEU로 상하이항 인근에는 3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 중이며 이는 지난해 평균치의 200 수준입니다. 화물 운송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육로 통행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검사 건수 폭증으로 대기시간 만 12시간이 넘어가자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언론들은 중국발 부품난까지 더해져 현대기아차의 몰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요소수다움은 자동차 산업, 그 후에는 조선업계의 공황입니까? 예초에 팔리지 않았으니까 문제없잖아 이런 식으로 비꼬는 반응을 쏟아냈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2년 전 겪었던 와이어랑 하네스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가운데 차 생산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에 쓰이는 전선 풍치로 반도체처럼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부품이 아님에도 자동차 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500개 이상의 전선이 들어가는데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대에 들어가는 모든 전선을 연결하면 길이가 2~3km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라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비가 100이라면 중국에서는 70 정도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끊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87%가 중국산이라 위기가 컸던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일주일치만 확보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당시 현대차에서 만약 1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당하면 이를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어도 중국산 비중을 60% 이하로 낮춰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일부 돌려 대응했습니다. 한국중기부 또한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과 손잡고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상하이 사태는 한국과 일본 업체의 대응력에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크게 선방했지만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상하이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상하이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들이 무려 6,3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다는 주력 공장의 5월 생산 대수 목표 대비 50%나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부족뿐 아니라 중국 사나이시도록 다운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등에 조달해서 지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4월 생산 계획마저 기존 30% 감소에서 50% 감소로 재검토해 몰락 직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또한 5월 세계 생산 대수를 연초 계획 대비 10만 대 정도 줄였고, 다이하츠 공업도 같은 이유로 5월 가동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본인들은 리먼 사태? 공황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4월 자동차 회사의 가동률은 비참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에서 팔린 차량 대수는 5. 특히 중국 시장에서 2140만 대가 팔렸는데 도요타와 혼다의 점유율은 각각 7.7%와 7.2%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총 44만 대를 팔아 2%가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대차에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해외 주요 사업장 대부분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중국 법인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를 전후로 급격히 수익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과 14년엔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7%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그 자리를 일본 자동차사가 대부분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주눅 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력을 더 높여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자 한류 가전 세계로 더 빨리 퍼진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일본 2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증가한 1조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기아도 올해 1분기 1조 6천억 원 흑자로 전년 대비 무려 49%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배 이상으로 뛴 상태입니다. 기아 또 한같은 기간 4천억 원대 흑자에서 4배로 뛰어 있습니다. 올 1분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현대차 그름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37만 7천 대를 팔아 현지 점유율이 2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던 세계 판매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 현대차 공장이 지난 3월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러시아 공장 부품을 타 지역으로 배정하며 생산을 커버했습니다. 결국 1분기 전 세계에 158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6%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고가 차량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효과 수익성을 많이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 중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52%로 늘었고, 제네시스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기아 또한 차종별 목표 수익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축소하는 등 제값받기 정책을 펼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 또한 2,850만원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원자재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 후 배분하는 방식을 협상 파워와 원가 관리 능력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연간 부품 구입 비용은 10조 원 이상으로 협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차를 사려는 이들이 넘쳐나 대기 물량만 따져도 52만 대 정도입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이 주력으로라던 중국 시장이 쑥대밭이 됐고 유럽과 북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7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8천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아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로 주가가 3월 이후 지속적 우상향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 혼다자동차의 주가는 3월 이후 지속해서 꼬꾸라져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우호 효과 또한 한국 업체가 월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가치 하락 더 이상 수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저는 자동차와 카메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호재로 작용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기 엔화약세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엔화 가치 하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달러당 120엔 이상으로 환율이 오를 경우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제 조업 생산의 약 25%는 해외에서 이뤄집니다. 10년 전 17%에서 8% 정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도요타 회장은 엔화약세가 반드시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에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엔 6달러 환율은 127엔으로 나타나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 뉴스를 보고 크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반도체 1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나 증가해 2조 3천억 원을 기록한 상태인데 도코제철은 올해 예상 실적을 전년 대비 5.6% 감소한 300억엔으로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전력이나 원료 비용이 많이 증가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버린 한국 더욱 도약하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차르와 중국의 황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이 결국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독재자들이 감격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1인 독재를 위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두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을 내준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올 정체가 아레스토커 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차르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푸틴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푸틴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진다면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말을 뜻한다며 정치인으로서 푸틴의 종말이고 아마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푸틴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9일 헤르손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방과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에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굴욕스러운 퇴각을 알리면서 심각한 군사적, 상징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믿었던 에너지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지난 여름에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한 산업의 세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러시아 국가통계청 로스스타트는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차관을 지낸 러시아 야당 정치인 블라디미르 밀로파는 모든 객관적 지표는 경제활동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으며 당장은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러시아 국내 총생산이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IMF 전망이 예상보다 나은 점을 선전하며 러시아 경제가 제재를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러시아 루블화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없고 전쟁으로 생산물자가 계속 파괴되는 상황에서
GDP만으로 러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GDP 수치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올해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2분기 마이너스 4.1%, 3분기 마이너스 4.0%,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4분기 GDP가 7.1%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도 하고 있다면 경제 문제를 숨길 수 있지만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부분 동원령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동원령으로 30만 명 이상이 징집됐고 징집을 피해 최소 30만 명 규모의 남성 인구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SWP의 러시아 경제분석가 아니어서 클 후에는 부분 동원령은 다수 러시아 기업이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 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이제 경제 심리는 지난 여름보다 훨씬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 물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직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가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커지는 제재의 영향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라며 러시아 정부가 점점 더 경제를 완전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가에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들이 군 물자를 영가에 공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사업가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들의 영가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방산 분야의 한 러시아 사업가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조치가 필요해졌지만 대부분 기업은 침묵한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물자나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해외에서 제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인 에너지 수출 상황도 점점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지난 10월 가스 생산은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5일부터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이 하루 1억 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남은 석유와 가스를 인도와 중국에 팔아 버티고 있지만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의 자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틴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절대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 심하기뿐 아니라 베이징과 청두, 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부에 집단 반발한 것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황제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통일했다가 이대에서 망해버린 진나라 시황제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7일 상하이에서는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서부 청두에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치는 등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웨이 월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됐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방관들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고 아파트에서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됐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엄격한 봉쇄는 지양한다라거나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유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유전자증폭 PCR 검사장에 총기를 소유한 방역 요원이 등장하고 전투 차량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단속이냐 유하냐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산당은 성난 민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방역을 느슨하게 해 사회 불안 압력을 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소요가 더 길어지고 더 확산할수록 무엇보다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공개 표적이 될수록 정부의 감격 단속 가능성은 커지며 이니 약해진 경제와 투자자 신뢰에 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감격한 봉쇄 체계 결과로 중국의 C19 사망자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적지만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물백신은 과거보다 전염력이 높아진 코로나 확산을 더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니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호주 달러,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등 원자재와 중국 연관성이 높은 통화에서 투자자가 발을 떼고 미 달러, 일본엔, 국채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소재 미즈호은행의 켄첨 수석 아시아통화전략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선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시위가 중국의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아시시 자 백악관 C19 대응 조정관은 ABC 뉴스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제로 코로나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중국인, 특히 노인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전략을 권고한다. 그것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봉쇄와 제로 코로나는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반제로 코로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세계 곳곳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토론토, 미국 일부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BC는 트위터 등 SNS를 분석한 결과 이들 도시에서 중국 시위대의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파리 퐁피두 센터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지지 시위를 벌였고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우르무치 거리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많은 참여자가 중국 시위의 상징인 백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지는 반제로 코로나 시위에서 상징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백지는 하고 싶은 말은 많기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관중들의 음원 장면 보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SCMP는 27일 중국 국영 중앙 CCTV가 월드컵 경기장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세계 각국 축구 팬들의 모습 클로즈업 화면 중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있던 조별리그 2차전 호주와 튀니지, 일본 코스타리카 경기 장면에서 마스크 없이 깃발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이 선수, 관계자, 그리고 축구 경기장 모습으로 대체됐습니다.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카타르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인제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1인 독재가 아주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실상 4개의 독재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아베는 총을 맞고 사망했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사라질 차례입니다.